수천 명의 하객과 기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조명 아래서 배연이와 저는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맛두기 식품의 차기 후계자를 결정짓는 최종 경합. 메뉴는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심장인 비법 시간장 소스였습니다. 연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국자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본인이 해외 유학 시절 공수해온 최고급 식재료와 최첨단 공법을 가미해 우리 가문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회장님조차 그 화려한 향취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만든 그 소스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라는 것을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제가 만든 투박한 소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순간 식장 전체에 묵직하고도 그리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소스를 한 입 떠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죠. 연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그건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애가 만든 천한 맛일 뿐이에요. 제 요리가 진짜라고요. 그때 저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딸 보리의 투박한 사투리가 아닌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연희야, 아니, 내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던 배연이. 너는 모를 거야. 우리 가문의 소스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재료가 하나 있거든. 그건 바로 거짓말이야. 내 소스에선 썩은 거짓말 냄새가 진동을 해.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연희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깨를 감싸고 있던 쇼를 벗어 던졌습니다. 조명 아래서 제 왼쪽 어깨에 선명하게 새겨진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문 사람들만이 가진 절대 지울 수 없는 혈육의 증표였죠. 할아버지, 저예요. 30년 전 절벽 아래서 차가운 강물을 마시면서도 할아버지가 담가주신 간장 맛만은 잊지 않았던 은하예요. 진짜 고은하가 돌아왔어요.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신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연희의 발치에 꽂혔고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30년간 빼앗겼던 내 이름, 내 자리, 그리고 진짜 나의 맛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고은아. 30년 전 누군가에게 빼앗겼던 그 두 글자를 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눈물도 떨림도 없이 오직 단단한 목소리로요. 그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제 인생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1987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대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대문 앞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양쪽으로 서 있었고 봄마다 흰 꽃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으로 할아버지 사업을 이을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 댁 며느리 중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돌상 앞에서 실 대신 커다란 국자를 집었다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고 무릎을 치시며 크게 웃으셨다고 나중에 제 시장 엄마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은하가 국자를 집었어. 이 집 요리 맛을 지킬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것이 제 첫 번째 운명이었고 동시에 첫 번째 저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잔칫집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국자를 쥔 제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눈동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기 이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잔치상 뒤 그늘에 서 있던 그 여자의 표정을.
그것이 제 30년 지옥의 씨앗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빗소리입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쏟아지는 빗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아스팔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5살이었고 눈을 떴을 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탔던 차가 사고를 당한 이후 혼자 도로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차 밖으로 밀어내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훨씬 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5살배기 아이의 기억이란 본래 흐릿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빗소리만큼은 지금 이 순간도 제 귓속에 선명합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찰박찰박 물웅덩이를 밟으며 젖은 운동화 속에서 발가락을 오므리며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골목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포 어딘가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때 그 시장 입구에는 빨간 플라스틱 글씨로 공덕시장이라고 써붙인 낡은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순대 국밥집을 하시던 분이 박순분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한 그분은 제 엄마입니다. 박순분 엄마는 저를 보시고 당신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예, 어디서 왔어? 집이 어디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도 집 주소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국밥집에서 풍기는 따뜻한 장 냄새가 왠지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을 내미셨습니다. 일단 먹고 봐. 그 국밥 한 그릇이 제 2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비 모양 금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 돌 선물로 직접 맞춰주신 것이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고은아 1987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시장에서 눈을 뜨고 국밥을 받아들었을 때 그 목걸이는 이미 제 목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목걸이는 30년이 지난 뒤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저는 장보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보리처럼 질기게 살아라. 그 말씀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공덕시장에서 보통동 쪽으로 골목을 꺾으면 나오는 3평짜리 국밥집, 박간의 순대국에서 저는 그릇도 닦고 파도 썰고 새벽 시장장도 봤습니다. 교복 치마 대신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는 날이 더 많았고 운동화 대신 장화를 신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이었습니다. 국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된장에 메주가 얼마나 묵은 것인지, 심지어 나물볶음에 참기름을 얼마나 넣었는지까지 저는 혀 한 번으로 다 알아맞혔습니다. 10살 때 엄마 대신 간장 담그는 일을 처음 맡았고 동네 어르신들이 박간의 간장은 이 골목 최고야라고 하실 때면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재주가 제 피 속에 새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재주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평생 두려워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제가 2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포 공덕역 근처 지하도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스 공모전 마이너스 전통 발효 시간장 부문.
주최사 이름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공모전 이름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 기억의 서랍 맨 밑에서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공모전 출품 당일 아침, 저는 국밥집 창고에서 엄마의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은하 엄마 비법이라고 써있던 그 수첩이 훗날 제 인생을 2번 구하고 또 2번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공모전 행사장은 여의도 한 전시관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하얀 조명, 세련된 진열대들 사이에서 저는 제 앞치마 자국이 남은 조끼가 영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행사장 중앙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발머리, 허리를 곧게 편 채 심사위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서 특별심사본부장으로 소개된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배연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뱃속에 얼음한 조각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스를 정해진 심사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직접 담근 2년 묵은 시간장에 엄마 수첩에서 찾아낸 비율대로 황기와 오미자를 우린 물을 섞고 황태 껍질로 감칠맛을 보충한 지극히 투박하지만 깊은 소스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옆 칸에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코를 킁킁거리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어디서 난 맛이야?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장 앞쪽에서 배연이의 시선이 제 항아리 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그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예민한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 두세요. 흔들리는 눈동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 중간에 누군가 제 소스 항아리에 소금을 쏟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고 돌아와 보니 항아리 안에 들어있어야 할 제 소스가 입안을 찌를 것처럼 짜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혀를 뻗어 정확하게 맛을 가늠했습니다. 1000이렴 기준으로 약 3배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물희석으로는 역부족이고 대신 설탕과 식초로 짠맛을 분산시키고 다시마, 우린 물로 바닥 맛을 새로 깔면 됩니다. 저는 행사장 한켠 조리대에서 조용히 소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소스를 맛보았을 때 그분들 중 한 분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소스 굉장히 기묘하네요. 처음 먹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 맛이 납니까? 저는 그 말에 이유 모를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삼켰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구석에서 저를 바라보는 배연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잃은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였다는 것을. 인턴 입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인턴 기회, 저는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40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밥집 아침 장사를 돕고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은 제 손이 거친 것을 보고 몇 번 겼는지를 했지만
아무도 직접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나쁜 말은 눈빛으로 먼저 옵니다. 배연이가 제 입사 첫날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공덕시장 국밥집 딸이라며요? 아주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려면 학벌이나 집안 말고 실력으로만 증명해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직전 그녀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공모전 소스 어디서 배웠어요? 집에서요? 목소리는 가볍게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다 우연히 배연이가 로비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그 애가 수첩 가진 거 모르는 것 같아.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수첩이 무슨 수첩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엄마 몰래 창고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쓰인 글씨는 엄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글씨였는데 글씨체가 유난히 가늘고 섬세했습니다. 안을 열자 빼곡하게 적힌 소스 배합 공식들이 나왔습니다. 간장 몇 부, 황기 몇 돈, 발효기간 며칠, 그리고 페이지 맨 위에 작고 단정하게 써 있는 이름. 고은아 엄마. 저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은아. 그 이름이 왜 제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수첩을 아무도 모르는 곳, 제 방 장판 밑 틈새에 꽂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저는 그 수첩을 며칠 뒤 제 가방 속에 넣어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애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되었습니다. 배연이가 제 소스 레시피를 훔친 날은 제가 연구소에서 야근하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불과 20분이었습니다. 가방을 놓고 나갔다 돌아오니 가방 속 수첩이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잘못 넣어두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배연이가 임원회의에서 신제품 소스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뜬 배합표를 보자마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황기와 오미자, 황태 껍질 우린 물, 발효기간 730일.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하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저는 한참을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이라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 손발에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 전체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울어도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배연이에게 따진 날, 그녀는 먼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소스에 타인 이름 적힌 수첩을 가져오셨던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유치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경위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복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억울함이 어떤 결정으로 굳어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경의실에서 나오며 저는 우연히 복도에 서 계신 노신사 한 분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멈추시더니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30년째 손녀를 찾아 헤매고 계신 제 할아버지셨다는 것을. 박순분 엄마가 회사 앞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점심 먹으러 나오다가 회사 정문 앞에 서 계신 엄마를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입고 일하시는 파란 위생 앞치마를 그냥 두르고 오셨더군요. 엄마, 여긴 왜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눈을 내리까시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배연이 측에서 엄마에게 돈 봉투를 건넸고 저를 조용히 내보내달라는 말을 전했더군요. 엄마는 그 봉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봉투를 돌려주고 곧장 저를 보러 오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엄마 손이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평생 국밥솥을 들고 장화를 신으며 키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회장님 앞에서 소스를 재현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작은 냄비 하나를 빌려 직접 들고 온 재료들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으신 채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료를 넣는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해달라고. 완성된 소스를 떠드리자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엄마의 수첩에서 배웠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키워준 엄마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내 곁에 두고 보겠소. 그 한마디가 제가 버텨온 날들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강준 본부장님을 처음 제대로 마주한 날은 사내 연구소 계단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뜨거운 차를 들고 이동하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분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찰나였지만 뜨거운 물이 손등에 조금 튀었고 그분은 곧장 저를 의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별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이 계단 그냥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더 미안하네요. 무뚝뚝할 것 같은 외모와 달리 말투가 부드러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데 곧 제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마음 흔들릴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먼저 결정하는 일이더군요. 그날 밤 배연이가 제 커피잔 옆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CCTV가 찍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아침에 먹은 구수한 숭늉 한 잔이 생각나서 그냥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습관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힌 날은 11월이었습니다. 퇴근 전 창고에 재료를 챙기러 들어갔다가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잠긴 것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발가락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슬펐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단어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냉동 창고 안에서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손녀일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찾아줄 사람이 있는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을 때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강준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고 그분이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셨습니다. 저를 부축해 일으키시다가 제 왼쪽 어깨가 드러나는 순간 그분이 손을 멈추셨습니다. 이 흉터. 저는 아하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불에 데었어요. 나비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제 흉터를 보는 눈빛이 보통 사람들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강준 씨가 저와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물어볼게요. 혹시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분 엄마 딸 장보리, 그것밖에 모릅니다. 강준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열어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에 찍힌 글자는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가슴속으로 돌덩이처럼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지가 배연이에 의해 바꿔치기 된 것이었다는 것을. 검사를 담당한 직원에게 접근해서 결과지를 교체했더군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던 겁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서 언제나 두렵습니다. 불일치 결과가 나온 그날 저녁, 시장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리야, 내가 연희 엄마 집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뭐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던데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장 엄마가 들고 온 것은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그마하고 녹슬지 않은 나비 모양 펜던트.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뒤를 뒤집었습니다. 색임질이 있었습니다. 고은아, 1987. 그 순간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아올랐습니다. 빗속의 감나무, 돌잔치 날의 웃음소리, 뜨거운 간장 냄새, 할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얼굴 하나. 작고 단단한 눈을 가진 여자가 제 목에서 무언가를 낚아채던 기억. 저는 그 기억이 올라오는 순간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졌습니다. 배연이가 저를 병원차에 태우려 했던 날은 제가 기억을 거의 다 되찾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억장애로 인한 망상 증상을 보인다는 서류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서류를 만드는지 저는 아직도 그 경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 돈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골목으로 시장 쪽으로 공덕 로터리를 지나서 한강 방향으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은 승용차가 저를 스친 정도였지만 제 몸은 도로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30년의 기억이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역설적으로 잠겼던 기억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고통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자. 서두르면 안 된다. 진짜 복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저는 시장으로 돌아가 엄마와 함께 국밥집 아침 장사를 했습니다. 아침 해장국 손님들 중에는 새벽 배달 나온 택배 기사분, 공덕역 근처 편의점 알바 나오신 대학생, 오랜 단골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국밥 그릇을 나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기는 이럴 때 하는 것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구한 것은 강준 씨의 도움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저보다 더 오래 기다려왔더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지가 봉투 속에 든 채로 회장님 책상 서랍에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저는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 그 단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모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앞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주름지고 그 얼굴이 제 아버지 얼굴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유리창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이 배연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메신저 기록이 강준 씨 손에 넘어오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여전히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묻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저는 문 쪽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돌잔치 날 국자 집었던 애요. 오래 걸렸지만 왔어요. 기다려주세요. 회장 대행이 된 배연이가 저를 해고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소식은 달랐습니다. 공덕시장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철거가 결정되었다는 통보. 배연이 측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 속도를 앞당겼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포클레인이 들어오던 날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가게는 가게고 우리는 우리야. 가게가 없어도 우린 있어. 그 말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저는 배연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부순 건 가게가 아니야. 내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사람 앞에서 오래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준 씨와 함께 시작한 1인 방송은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마포 어느 골목 카페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꺼냈습니다. 어릴 때 읽은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떠오른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 저를 응원하는 분들, 그리고 배연이와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분들. 진실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당신 왼쪽 어깨에 나비 모양 흉터 있나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전통 장인 후계자 경합이 열린 날은 12월이었습니다. 서울 인사동 한옥 전시관이었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고 기와 지붕이 보이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계자와 기자들, 카메라들. 저는 흰 한복 치마에 남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공덕시장 포목점 할머니가 구해주신 옷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단정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이 기뻤습니다. 배연이는 해외에서 공수해온 요리복 차림에 최고급 브랜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쪽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식재료를 미리 확인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코끝으로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배합 비율이 틀렸습니다. 누군가 간장 원액과 식초를 바꿔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예비 재료를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강준 씨가 전날 밤 혹시 몰라서라며 쥐어준 보조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료를 교체하고 불을 올렸습니다. 냄비 속에서 간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회장을 꽉 채울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배연이의 소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색도 향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본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 소스 차례가 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묵직하고 구수하고 시간의 무게가 실린 냄새, 오래된 장독대 냄새, 인사동 골목 어귀의 장각의 냄새, 할머니 댁 부엌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한 명 한 명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짚는 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경합장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의사들이 말렸겠지만 오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제 어깨를 보시고 제 소스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스푼을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오래 고여있던 것이 드디어 넘치듯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배연이가 무언가를 소리치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제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셨습니다. 은하야.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자리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치를 한꺼번에. 할아버지가 만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 진짜 고운 아이입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배연이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할아버지 얼굴만 보았습니다. 배연이에게 법이 내린 판단은
제가 내린 것보다 훨씬 공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제 안에 남은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느낌. 그녀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제 죄의 무게를 제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벼랑 끝에 선 배연이 엄마를 제가 붙잡은 것은 용서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를 붙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사세요. 그게 더 힘드실 테니까요. 그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회사 후계자가 된 뒤 제가 처음 한 일은 도난당했던 수첩 속 레시피로 만든 소스를 공덕시장 상인들과 함께 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시장통 소스로 지었습니다. 촌스러운 이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박순분 엄마 이름이 제품 뒷면에 감사의 글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품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시더니 뒤집어서 제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여기 장보리라고 써놨네. 엄마가 키운 딸이니까요. 엄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제품을 부엌 찬장 맨 앞에 올려두셨습니다. 감옥에 간 배연이를 면회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강준 씨도 말렸고 할아버지도 굳이 가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회실 유리 너머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글거리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녀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내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훗날 치매가 온 배연이 엄마를 돌보러 갔을 때 그분은 저를 연이라고 부르며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차려준 계란 후라이 한 장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란 후라이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아무리 뺏어도 결국 기억조차 자기 것이 아니게 되는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길고 오래된 것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요리 대회 무대에 서던 날 저는 제 소스 항아리를 들고 조명 앞에 섰습니다. 이름 석자, 고은아.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 소스를 맛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스는 맛이 하나가 아니네요.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와 저를 키워준 어머니와 저를 찾아 기다려준 할아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소스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상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시상식 뒤 강준 씨가 건네준 종이컵 하나였습니다. 시장 컵라면 국물 같은 걸 담아왔더군요. 축하해요. 세계 대회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종이컵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배연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출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저와 그녀 사이의 것이니까요. 다만 편지를 다 읽고 접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거운 돌멩이가 강물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것처럼.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흰 드레스가 아닌 연분홍 한복을 입었습니다. 공덕시장 단골 어르신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고 박순분 엄마는 제일 앞에 계셨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자 하나, 수첩 하나, 금목걸이 하나, 나비 흉터 하나. 그것들이 제 30년을 관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빼앗겼던 맛은 결국 제 혀 위에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름은 결국 제 목소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지워졌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맛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시 숨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혀끝보다 먼저, 가슴이 먼저 기억해냅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공덕동 어딘가에서, 엄마 옆에서, 그리고 그 국밥 속에서 30년이 전부 녹아있는 맛을 느낍니다. 그것이 제 진짜 이름이고 제 진짜 삶이며 누구도 빼앗지 못한 나의 맛입니다.